요즘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달러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가 곧 돈을 푼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경제의 기본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거대한 사건의 전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흡수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대차대 조표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모두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푸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만 바라볼 때 그들은 조용히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며 돈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는 물을 빼내는 호수가 있다면 물붓기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물을 빼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세계 금융의 본질입니다. 돈에는 비쌀 때가 있고 셀 때가 있습니다. 최근 패드가 금리를 5%까지 인상했을 때 돈은 아주 비싸졌습니다. 돈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죠. 대출이 줄어들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흡수, 즉 물을 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돈은 싸집니다. 사람들은 다시 대출을 받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공급, 즉 물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과 일본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함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돈이 싸지니 사람들이 앞다퉈 돈을 빌리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듯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꾸준히 대차대조표를 축소, 즉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낮추었더라도 연준은 여전히 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여준이 보유 채권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사람들은 채권을 사기 위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유동성 공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연준이 정말로 시장에 돈을 풀고 싶다면 대차대조표를 확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는 연 5%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이자만 해도 약 1조 달러, 거의 국방비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연준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정부가 이자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금리를 너무 낮추면 아무도 미국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는 것, 즉 돈을 새로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시장의 미국 채권의 가격은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준이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더 주목할 점은 채권을 파는 곳이 연준만이 아니라 중국도 함께 매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중국은 곧바로 미국 국채를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2달 동안 미국 정부 자체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올해에만 무려 41%나 상승했을까요? 위기가 있을 때 금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금값이 오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의미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로 발표한 것은 미국의 실업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죠. 마치 당신이 일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실업수당을 주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0.25% 낮춘다고 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금리는 단지 높거나 낮을 뿐입니다. 4%와 4.25%의 차이는 고작 0.2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인하로는 기업들이 대출을 더 받거나 투자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를 살리기에는 너무 미미한 조치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0%에 가까워질 때만이 비로소 초저금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낮아져야 기업들이 비로소 대출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정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연준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용히 왜 내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뜨겁기 때문. 그래서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줄면 물가 상승도 멈출 것처럼 들리죠.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미국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소비해서 생긴 걸까? 올해 들어 각종 통계들은 한결같이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에 매우 신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소비가 아니라 전쟁과 관세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이 관세와 지정학적 요인으로 비싸지면서 미국 내 물가도 함께 상승한 것이죠. 그렇다면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며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정말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진정한 해법은 관세를 철폐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금리 인하와 대차대조표 축소는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고 걷어들이는 규모가 같다면 서로 상쇄되어 결과에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풀리는 돈보다 걷어들이는 힘이 크거나 반대로 걷어들이는 힘보다 풀리는 힘이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금리 인하 폭은 단 0.25%에 불과합니다. 그럼 대차대조표 축소는 어떨까요? 연준은 매달 최소 400억 달러, 즉 연간 최소 4천억 달러를 걷어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리 큰 금액 같지 않죠?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 이미 2조 달러 이상을 흡수했으며 지금도 멈추지 않고 추가로 4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유럽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규모를 축소, 즉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ETF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일반 개인이 주식을 파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이 주식을 팔면 돈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할 뿐, 시장 전체의 자금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주식을 팔면 그들이 받은 돈은 시장에서 소멸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 다시 말해 물을 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약 60%의 국가들이 달러화를 외환 보유고로 비축해왔습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 25%, 엔화가 약 5%를 차지하죠. 즉, 전 세계 90%의 국가들이 이 세 지역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계에 돈이 돌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이 세 강대국이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가 아니면 걷어들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부족해졌을 때 누가 가장 먼저 희생될까요? 물론 미국, 유럽, 일본은 아닙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더 찍어내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러, 유로, 엔화로 벌어들인 수출 대금에 의존하는 국가들, 혹은 그 통화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국가들은 다릅니다. 이 나라들은 에너지, 식량, 의약품을 수입하고 국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달러 유로엔이 빠져나가면 그들은 그 외화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번 글로벌 유동성 전쟁의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1단계 희소성 만들기. 미국, 유럽, 일본이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며 시장의 자금을 흡수합니다. 이로 인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전 세계가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2단계 위기 촉발. 신흥국들이 달러를 벌지 못하면 달러로 보증되던 자국 통화가 붕괴합니다.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려 해도 바꾸지 못하면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자산 시장이 함께 붕괴하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태국 바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단계 헐값 매수. 이때 월가의 금융대기업들이 희소한 달러를 무기 삼아 등장합니다.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헐값으로 각국의 핵심 자산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난 뒤 그 나라의 경제 생명선은 조용히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미리 안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투자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얻고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격이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해 1, 2분기 미국의 소비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했고 연준은 또한 보유 중인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분기부터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고 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즉 시장의 유동성 회수가 환율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90%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각국은 자국 통화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금이다. 이것이 최근 금값이 급등한 이유입니다. 위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저는 2026년에 달러가 이전 최고점을 넘어설 것이고 주식시장은 바닥을 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